네, 9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독되며 주석도 포함된다. 외울 때 제 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현주입니다 하면서 암기를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기업의 원칙이죠. 회사는요,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장부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기업의 원칙. 3번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이 아니고요,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구분 표시. 중요한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보유 목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어차피 현금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쵸? 걔들을 굳이 뭐다? BS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구분해가지고 현금은 현금끼리, 당좌예금은 당좌예금끼리, 보통예금은 보통예금끼리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합쳐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중요하면 구분 표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중요하니까 구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통합 표시가 아니에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당연히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단가 결정 방법은 주문 생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인데, 자, 1번은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상품 계정 그리면은요, 차변은 뭐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죠. 거기에서 순 매입을 더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팔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재고액 되는 거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기말 재고로 남겠죠. 그럼 나중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부분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말 재고가 시가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2번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은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원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후입선출은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들어온 것이고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럼 나중에 들어온 게 최근 매입분이죠. 그럼 최근 매입분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매입한 원가와 최근에 판매가액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4번 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네, 방금 좀 떨렸어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전산회계 2급, 1급, 세무대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맞는 말인데 재평가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참고사항 보시면 유형자산을 최초에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인식한 이후에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기준서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원가 모형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형들이 전부 다 원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가 모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이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그쵸? 최초에 이제 자산을 취득했다가 우리가 매기 결산마다 뭐 하죠? 감가상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계는 무조건 감가상각을 매기마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매기 생각할 때마다 감가상각 누계액 나올 것이고 어쩌다 가끔씩 이제 좀 손상이 일어났다. 그쵸? 뭐 기스가 나거나 진보화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예상되게 되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는 뭐다? 가끔씩 손상차손을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 가지고 장부가액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원가 모형이에요. 그쵸? 근데 재평가 모형은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공정가치법 또는 뭐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 토지를 어떻게 한다?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 금액을 수정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물론 그 평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회계 조문에 보시면은 이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가치를 측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한다? 그 금액으로 수정을 하고 그 공정가치에서 재평가를 한 날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재평가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평가하지 않지만 얘는 뭐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뭐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맞죠?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토지는 원가 모형을 쓰는데 건물은 재평가 모형을 쓰겠다. 가능하냐? 이거 가능해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 토지 안에 보면은요.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본사의 토지고 B가 뭐다? 지사의 토지예요. 그러면 이 둘 토지는 뭐다? 토지 A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B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이 2번에 있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죠. 2번의 의미 뭐라고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토지는 재평가 모형으로 선택하고 건물은 원가 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 분류 안에서는 똑같이 평가하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A는 원가 모형, 토지 B는 재평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 그렇죠? 건물은 재평가 이건 돼요. 근데 그 토지 안에서 건물 안에서 다시 원가와 재평가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2번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조금 여러분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구입했다면은 당연히 구입한 그 금액에다가 그쵸? 특정한 부대비용이 들었다면 부대비용 포함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작원가에다가 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비용들을 더하면 되는 거죠. 4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이다. 드린 것은 4번이죠. 자, 4번 내용은 선생님이 잠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 하면은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대로 조문을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냐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가 아니란 얘기는 취득원가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1번에 새로운 시설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4번은 새로운 시설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이제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냐 하면은 그냥 잃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미 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하나 어떻게 한다? 또 개설,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새로운 시설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그 새로운 시설의 원가가 되는 거지, 기존의 이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 뭐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해 가지고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회계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정책 변경이 있었고, 둘째는요, 추정 변경이 있었죠.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예문은 쌤이 암기하라고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 귀찮으시면은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정책 변경에서는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과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이 있었죠. 그쵸? 자, 이거 두 개 제외하면은요, 거진 다 뭐다? 추정 변경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추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책 변경이 있으면 답이겠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5번입니다.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네모칸 박스에 보시면 절세는 자기주식 500주, 액면가 주당 200원이고요. 300원에 취득한 후에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소각하였습니다. 소각을 했다는 얘기는요, 감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참고하시고요. 단, 절세의 자기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분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했다면 이 500주를 300원에 취득했으니까 15만원에 구입을 한 거죠. 자, 이걸 먼저 분개할게요. 끊고, 그러면 차변에 뭐다? 자기주식 15만원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을 주면 되겠죠. 그쵸? 자, 분개하시고, 그 다음 2번. 두 번째,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을 했대요. 그럼 이것도 끊고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00주에서 300주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주식이 나가는 거죠. 1번. 근데 이거는 얼마 나갑니까? 300원에 취득했으니까 300주면은 3, 3은 9. 3, 3은 9니까 9만원이 나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얼마에 들어옵니까? 400원에 팔았으니까 300에 400원이면 300주에 400원이면 3, 4, 12, 12만원 들어오는 거죠. 여기 2번이에요. 그러면은 9만원짜리를 12만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3만원만큼은 이익이죠. 이게 대변에 뭐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걔는 어떻게 한다? 상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취득 전에 자본 항목은 자본뿐이니까 상기할 수 있는 처분 손실이 없는 거죠. 그럼 그냥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200주는 그렇죠, 불에 태웠답니다. 감자가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을 태우면은 차변은 뭐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하겠죠. 근데 얘는 액면가잖아요. 그러니까 200주를 주당 2만원이니까 곱해가지고 4만원 태운 거고요. 그럼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원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미 돈을 주고 구입한 자기 주식을 태운 거니까 그냥 자기 주식이 나가는 거죠. 어차피 과거에 우리가 구입할 때 돈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당 얼마에 300원에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200주에서 300원 곱해가지고 그쵸? 2, 3은 6, 6만원 태워지는 거죠.
결국 6만 원이 이제 자기 주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6만 원만큼을 누구에게 주주에게 돈을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는 4만 원만큼만 주면 되는 건데 6만 원 주었으니까 2만 원만큼은 손실이죠. 이 손실을 감자차손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때 이 거래로 인해 가지고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자본금은 이렇게 감소했죠. 그럼 감소했으니까 증감이 있었고요. 자본잉여금은 여기서 자본잉여금이 누가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다른 건 없나요? 그쵸?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당연히 뭐다?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잉여금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증감이 있네요. 그쵸? 증감했네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자본조정인데,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이죠. 그쵸? 근데 자기 주식은 15만원이 감소했다가 여기에 9만원과 6만원 다 이게 팔려나가고 태웠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그냥 증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있는 자본조정이 정답이 아닐까? 그건 아니죠. 왜요? 자기 주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0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조정은 당연히 증감 변화가 없지만 감자차손도 자본조정이잖아요. 근데 얘는 있죠. 얘는 차변에 있으니까. 그럼 감자차손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얘도 증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얘는 곧 자본조정이니까 당연히 증감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들은 증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정답이 안 돼요. 결국은 4번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알고 있는 거는요, 매도하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럼 굳이 이 문제는 붕괴할 필요가 없었네요. 왜요? 여기 보니까 매도하증권에 대한 그런 언급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좀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아마 보는 순간 매도하증권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왜 있지? 그럼 얘가 증감이 없는 거니까 얘 그냥 바로 체크했겠죠. 근데 이렇게 둘러서 쌤이 붕괴드린 이유는 붕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쵸?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약간 깊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4번을 찍고 다음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자,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가가 뭐죠? 원가는 공장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뭐다? 공장에서 사용된 돈만 나온다면 걔는 원가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어때요?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했겠지. 근데 영업용 촬영유지비는 영업사원이 쓰는 거죠. 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고요. 당해 제조간접비의 예산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자, 이 예산 금액은 우리가 연도 초에 구하는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500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도 초에 이번 연도에 우리 회사가 500시간 정도를 일할 것 같은데 그 시간만큼 일을 한다면은 150만 원만큼의 간접비가 발생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얘들은 예정 회부가 아니에요. 그냥 예산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현재 실제 간접비의 배부액은 얼마이다? 165만 원이고 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렵게 나왔죠. 왜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얼마야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물어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와 배부 차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일단 제자리에다가 금액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배부 차이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 배부액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65만원 발생했죠? 여기 실제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165만원이에요. 근데 배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예정으로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얘도 그대로 165만원이죠. 얘가 165만원이니까 배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금액을 먼저 구하셨죠. 구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 예정 배부액 165만원,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왔죠? 예정 배부액은 공식이 예정 배부액 곱하기 실제 기준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를 지금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얘를 x로 놓고 예정 배부율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예정 배부율만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예정 배부율이 없습니다. 그쵸? 야,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정 배부율 구하는 공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정 배부율 공식 기억나십니까? 제조건접비의 연간 예상 총액에서 연간 예상 총기준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게 이거예요. 예산 금액하고 예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상 총액에다가 예산 금액 150만 원을 넣고 예상 총기준에 500시간 넣으시면은 예정 배부율이 나온다고요. 얼마 나올까요? 150만 나누기 500. 그러면 3,000원 나옵니다. 그 3,000원을 여기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기준은 얼마일까요? 실제 기준을 x로 놓는다면 이 x는 예정 배부율을 넘겨야 되겠죠. 그럼 165만원에서 이 3,000원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누면은 실제 기준이 얼마 나온다? 550원 나오는데 이 550원이 바로 누굽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에 제품의 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제품의 출원가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데 제품의 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품 계정보다는 제품 계정을 그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품 계정에서 왼쪽 차별은 기초의 제품이고 밑에는 단계 제품 지정가, 즉 완성품, 제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창고에 들어있는데 이걸 팔아버리면 대변은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팔고 남은 거는 기말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초의 제품에서 제품을 더해가지고 기말 제품의 원가를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료에는 수량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수량이. 두 번째 자료에는 제품의 원가하고 월초 제품의 원가하고 월말 제품 원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월초 제품의 원가가 누굽니까? 바로 기초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월말 제품 원가가 바로 이 기말 제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쌤이 체크를 해볼게요. 기초 제품은 67,000원, 기말 제품은 55,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는 제품의 원가만 구해가지고 누구를요?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매출원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원가가 안 나와 있죠. 왜요? 제품에 대한 원가는 단위당 원가, 즉 무슨 말입니까? 한 개당의 단가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제품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제품에 완성된 이 수량에서 곱하기 뭐다? 한 개당의 단가인 여기 나와 있죠. 이 단가 110원을 곱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수량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량을 알면 되는 건데 이 수량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대신에 기초의 제품과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의 수량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월초 제품의 수량이 500개인데 이 500개가 여기에 있는 기초의 제품 500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300개 월말 제품 수량은 여기에 있는 기말 제품의 300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다용월 제품의 판매 수량은 이 판매 수량이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의 수량은 몇 개이다?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000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1300이라면 차변에 이 두 개를 더한 것도 1300 돼야 되겠죠. 근데 제품의 수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1000개에서 300개를 더해가지고 500개를 빼게 되면은 여기에 800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800개가 이제 수량이 되는 거고, 얘를 한 개당의 원가인 110에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걔가 8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88,000원과 기초 제품 67,000원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55,000원 기말 제품 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매출 원가는 계산하니까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원가액 시간 때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을 문서화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는 기초의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제품,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자, 얘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건 누구예요?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이건 3번이죠. 그리고 제품, 다른 말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걔를 줄여서 제품이라고 해요. 자, 이게 2번이죠. 기말 제공품 4번이죠. 그러면 이 세 개는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누구입니까? 매출원가죠. 그러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 항목을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기본 강의 때 얘기 드렸죠. 누구였습니까? 첫째, 기초 제품. 둘째, 매출 원가. 셋째, 기말 제품. 그래서 매출 원가가 답이었던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는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는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원가만 보여주는 표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뭐예요?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기초에 얼마가 남아있고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를 팔았고 이런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그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까지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당사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보니까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단기착수량하고 공통품 나와 있는데 얘들을 보는 순간 어때요? 제공품 계정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제공품 계정에 차변의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제품, 기말제공품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근데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수량을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제공품은 1500개니까 1500개, 기말제공품은 700개니까 700개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의 착수량은 다른 말로 단기총 제조원가니까 여기에다가 8500개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 합계가 10,000개인데 그쵸? 대변의 기말이 700개니까 결국 9300개가 제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공통품이 1300개 있답니다. 무슨 얘기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1300개가 불량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불량은 당연히 대변에 뭐다? 공통품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1300개. 그러면 전체 여기 모자라는 금액이 9300이었는데 그 9300개에서 1300개가 불량이었으니까 결국 1300을 뺀 8000개가 제품의 수량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다른 말로 완성품이니까 완성품의 수량은 8000개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공통품은 우리 이거 아시죠? 크게 둘로 나누죠. 첫째는 뭐? 정상공손.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요, 비정상공손으로 나눕니다.
자, 정상공소는 쌤이 원가에다가 포함하라고 했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한 그런 분량이니까. 근데 비정상공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용을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은요. 자, 1, 2, 3번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완성품의 3%가 전부 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상공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왕 이렇게 같으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완성품은 8,000개인데 여기에 3%면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8, 3, 24, 240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공손이 240개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240개니까 그쵸? 8,000개에서 240개를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1,060개이죠. 그쵸? 얘가 비정상 공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옳은 거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왜? 3% 정상 공손이 240개니까 8,000에서 얘를 뺀 나머지 1,060개가 비정상 공손이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3번과 4번은 왜 틀린 겁니까? 1번 3%가 정상 공손이면 이게 지금 이제 나와 있지도 않고요. 완성 수량은 10,000개이다. 8,000개인데요. 그쵸?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정상 공손이 3%니까 240개인 이 상황에서 그쵸? 정상이 300개 나올 일은 없고요. 비정상도 1,000개가 나올 일은 없겠죠. 이거는 산수의 문제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10번은 끝내고요. 다음 이제 1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이번 연도 2기 예정 신고기간의 자료입니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다른 말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죠. 회계학으로 따지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매출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절대로 매입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매입액은 과세표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과세표준 맞겠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매출과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은 없습니다. 자,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죠.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가액이 1,550만 원이고 부가세는 155만 원인데 매입액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 번째 있는 납부세액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납부세액은 2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요, 위에 있는 자료만 보았을 때는 0원이죠. 왜? 여기에 첫 번째 보시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0이니까 당연히 얘는 세금이 0이겠죠. 근데 얘는 매입세액이니까 당연히 뭐다? 납부할 세액이 없겠죠. 근데 납부할 세액이 250이라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이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자, 밑에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이 250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세액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매입세액은 알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얼마죠? 두 번째 보니까 매입한 물건이 1,550에 155만 원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155만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이 50에 5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5만 원은 여기서 빼야 되겠죠.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이니까 빼야 되겠죠. 공제가 안 되니까 결국 매입세액은 155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서 얘를 뺐길래 납부세액이 250이 나왔을까? 당연히 250을 더한 얼마? 400만 원에서 150을 뺐으니까 그렇죠. 250이 나왔겠죠? 그럼 매출세액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공급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400이니까 공급가액은 4천이고 이 4천이 과세 표준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세율 과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율 과세표준도 과세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을 더해가지고 4200이 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2번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3일이 아니고 2일이죠.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3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2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신규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좀 더 빨리 등록증을 교부해서 빠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게 취지였어요. 자, 3번.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지적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만약에 면세 사업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면세 사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겸용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어떤 세액을 안 분계산한다든가 뭐 그런 쪽은 있겠지만은 별도로 면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이죠.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우리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비용으로 인정하는 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용의 불산입. 무슨 얘기죠? 비용이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모두 몇 개이냐. 첫 번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자, 기부금은요,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기부 문화의 활성화 때문이에요. 그쵸? 기부금은 이제 실제로 따지면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지만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뭐다? 경비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입을 하는 거고요. 가사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정에 있는 그런 이제 생활비를 쓰는 거죠. 그런 거는 당연히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벌금, 과료, 과태료.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어떤 법규를 위반한 거잖아요. 법규에 위반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경비로 인정해 주게 되면은, 그쵸? 혜택을 주는 거죠. 이익이 작아지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한다? 세금과 원가로 분계 많이 하거든요. 분계 아무리 해도 실제로 이제 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얘들은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비용. 내년 걸 미리 준 거죠. 그럼 이거는 내년의 비용이지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경비가 아닌 거죠. 대손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떼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가하고 마가 비용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비용이 아닌 것은 나다라니까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사업자가 내국 시용장 로컬 LC 말하는 거죠.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당연히 영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금지금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금 맞습니다. 골드. 자, 하지만 그냥 제외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당연히 영세가 되는 거죠. 3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아파트나 빌딩 지어주게 되면은요, 이것도 영세가 되는 거예요.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건설 용역이잖아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영세가 되는 거고. 4번
자, 이거 쌤이 중요하다고 했죠. 수출 대행 수수료는, 그쵸, 그냥 수출만 대신해 주는 거지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그쵸,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는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뭐다, 어떤 수고비, 수수료의 관계이지, 그쵸? 이 수수료 자체가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10%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은 간단한 거죠.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또는 이제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직장 공제 초과반응금은 이자소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있잖아요. 직장 공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월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내가 퇴사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을 돌려주겠죠. 그 원금 돌려줄 때 그 원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게 되면은 결국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자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비영업 대금은 우리 회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단기 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대금. 그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다? 이자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저축성 보험. 여러분,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그렇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거죠. 그럼 연금 외로 수령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매년마다 나누어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시불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시불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일시불로 가져가게 되면 이건 뭡니까? 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도, 그쵸, 일시금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아야만 연금 소득이 되는 거고, 일시불로 가져가게 되면 기타 소득이 된다. 요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9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해설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